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높여갈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원전을 스스로 채택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빈쌀만도 원전을 그리고 있죠. 탈석유화. 그럼 뭐 진짜 말 나온 김에 23년에 이제 결국은 침체가 오고 나면 네. 이제 언제쯤 다시 이제 피보팅이 시작될까? 피보팅은 안타깝게도 23년 연내에 오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 첫 번째 제가 의견은 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물가 지표 자체가 목표 물가에 근접해서 뭐 떨어지거나 근접하기라도 하면 좀 당위성이 입증될 텐데, 그 목표 물가하고는 좀 거리가 멀게 설정돼서 그래도 2%대 뭐 중후반이라도 찍는다, 2.9라도 찍는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금리 인하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좀 FOMC 위원회 내에서도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다가 동결로 머물다가 이제 금리 인하론이 부상하는 그 배경이 아마도 저는 이변이 없는 한 어려운데 그 이변이 있을 수 있죠. 그 이변에는 지금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할 때,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변수 얘기를. 그러나 코로나19도 만났고 전쟁도 만났으니까 역시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던 변수가 등장한 거잖아요. 뭔진 몰라도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변수가 등장해서 생각보다 빨리 물가가 잡혀버려요. 만약에. 만약에. 그러면 피벗 시점이 옵니다. 빨리 옵니다.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이제 온다는 거죠. 혹은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시스템적 리스크는 금융위기 같은 거, 혹은 정말 코로나 같은 거, 큰 대국의 외환위기, 혹은 코로나19 같은 그런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물가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물가보다는 이 시스템적 리스크를 잡는 데 집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의 수를 여러분 그리세요. 스스로. 그죠? 그러시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저는 지금으로선 우리가 추론할 만한 경우의 수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세 가지가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높아 보이지. 예, 높아 보이진 않잖아요. 거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세 번째가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목표 물가가 2%로 설정되어 있는 게 타당하냐 하는 학제적인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될 수 있습니다. 네, 될 겁니다가 아니라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저변에서는 그런 논의가 시작되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논의를 몇몇 학자분들하고 해본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으로 학제 간의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잭슨홀 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1년 잭슨홀 미팅 때 인플레이션 온다 안 온다 가지고 싸웠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적정 물가가 2냐 3이냐 2를 고수해야 된다. 아니다. 2%라는 목표 물가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린 포기하고 감내해야 되지 않느냐. 적정 물가는 3%다. 이걸 뉴노멀로 받아들이자 하는 학제 간의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럼 이제 페드가 주로 2%까지 도달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게 포기하기에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면 결국 그동안 2% 목표 물가라는 것을 만방에 얘기해왔기 때문에 그 말을 주워 담을 수 있게 만드는 그 근거는 딱 하나, 목표 물가 상승률을 말 그대로 3%로 끌어올리는 것. 그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23년 경제를 놓고 보니까 2%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연준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라는 말을 하거나, 잭슨홀 미팅에서 실제 그런 다툼이 있다거나, 아니면 공부해보겠다고 하면서 리서치 페이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이 있을 때 그 조절론에 부합하게 뒷받침해줄 만한 그 연구 보고서의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미국 경제를 판단해 보니까 2% 목표 물가는 과거의 것이고
지금의 국면에서는 3%를 뉴노멀로 받아들이자. 그게 낫다. 우리 미국 경제를 위해서. 라는 판단을 한 보고서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잭슨 홀 미팅 후에. 네.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 목표 물가를 3%로 올리자라는 얘기고 실제 올리는 결정을 발표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달 정도, 그 다다음 달 정도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이 발표될 거면 충분한 시그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그것도 빨라봐야 23년 하반기니까 23년 상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다. 지금으로서는 무게를 두는 것은 동결이죠, 계속. 고원을 형성하는 거죠. 고점에서 계속 맴도는 모습. 예. 지금 네. 최근에 또 부동산 PF 문제로 채권 시장이 또 난리가 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현 채권 시장 상황과 만약 또 채권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지. 지금 일단 부동산 PF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 결국 분양 후에 자금을 다시 돌려주겠다 하고서 분양 후에 어떤 결과물을 그림 그려놓고 돈을 먼저 빌려다가 건설하는 행위를 PF라고 보통 하죠. 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전제가 분양이 된다라는 전제잖아요. 네. 근데 분양이 안 되고 있단 말이죠. 지금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난 적을 잘 못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 주택 건수로 보면 2020년 전, 2019년보다는 훨씬 낮아요. 그러나 이 가는 경로가 2020년에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조정돼요. 쫙. 그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그때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때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미분양 주택은 거의 면밀히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는 미분양 주택이 더 쌓일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경기 침체는 또 역시 금리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23년 중반까지는 부동산 가격 조정이 더 추가적으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건설 산업에 이 돈맥 경화라고 하죠. 자금 경색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러면 당연히 사업 규모를 축소하거나 할 수 있고, 다행히 지난주에 빈쌀만이 좀 와줘서 해외 건설 사업에 좀 눈을 돌릴 만한 여지를 좀 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해외 건설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그 속에서 기회를 찾거나 또 공사나 국내 기업들끼리 컨소시엄 형태로 해외 그 중동 사업을 좀 따내거나 하는 경우라면 도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겠지만, 국내 건설 사업에만 맴돌고 있는 기업들은 좀 상당히 힘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건설 산업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자체가 정말 지금 만기가 순식간에 23년 초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 채권을 추가적으로 신규 발행하기가 어려운 국면이고, 발행하지 못하니까 역시 결과적으로는 부실이라든가 금융부실이라든가 아니면 구조조정으로 전개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양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또 나라에서 많이 풀었잖아요. 뭐 90조도 풀고 은행에서 네. 5대 은행에서 90몇 조, 나라에서 네. 또 50조. 예. 그걸로 뭐 어떻게 해결이 좀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게 밴디지 효과라고 하죠. 네. 궁극적으로 치료가 되는 건 아니죠. 치료가 궁극적으로 된다기보다는 그것이 결국 채권 금리를 안정화하는 데는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재미있게도 회사채 금리랑 국채 금리랑 이렇게 추이가 쭉 있는데 국채 금리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국채 금리보다 회사채 금리가 둘 간의 차이값이 오히려 더 벌어졌어요. 신용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회사채를 더 안 산다는 거예요. 이 뜻은. 그 신용 스프레드가 커진다는 것은. 저는 그런 것들이 제일 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아예 지금 여러 가지 조치 중에 한전이나 아니면 은행들이나 아니면 공사들, 공공기관이 채권 발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사인을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부디 채권 위협이 터지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금융부실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안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적어도 일정 부분은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다 100% 그 자금으로 자금 마련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이제 채권 금리를 좀 안정화하는 데 기여를 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하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그 가장 지배적인 근거는 바로 채권 시장 불안인 거예요. 금리를 더 올렸다가는 채권 시장이 더 불안해지니까 그게 정말 시스템적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한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그리고 그걸 막기 위한 우리 행정부적인 금융 사이드에서의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잘 마중물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궁극적인 채권 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오기란 좀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책 내용으로 돌아와서 실장님께서는 책에서 20가지 트렌드를 제시하고 계시던데 네. 탈세계화가 가장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 세계화를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건지 네.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네, 세계화의 종식을 말씀드리는 거죠. 이미 세계는 둘로 쪼개졌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을 비롯한 또 유럽, 또 일본, 한국과 같은 미국 우방국들과 또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또 중동국까지 이 우방국들 간에 좀 거리가 이렇게 좀 둘로 쪼개지는 그런 양상이 이미부터 나타났고요. 그걸 나타나게 했던 22년에 굉장히 중요했던 경제 현안이 IPEF의 출범이죠. 네. 거대 경제 동맹 원역이 형성되고 공급망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쪽 우방국들과 공급망 관계를 이제 끊거나 얇게 가져가고 IPF 참여국들과 공급망을 더 돈독히 하는 그런 방식으로 둘로 쪼개뜨리는 그런 모습. 그게 이제 탈세계화의 모든 그런 것을 설명해주고, 또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급격히 축소하죠. EU가 탈러시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리파워 EU라고요. EU의 에너지 구조를 완전히 개선하자라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던 천연가스를 0으로 만드는,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거나 혹은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더 빨리, 생각보다 더 빨리 보급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그런 게 이제 탈세계화를 이제 보여주는 근거들인데요. 네, 그런 것들이 23년에 여러분이 가장 좀 주목하셔야 될 현안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2배 올라갈 업종 또는 뭐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이 2023년에 할 만한 2배 오를 만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나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네.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도 높여갈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원전을 스스로 채택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빈 쌀만도 원전을 그리고 있죠. 예, 그러니까 탈석유화, 빈 쌀만이 추구하는 사우디의 미래 비전이 석유 산업 중심이 아니라 소위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 그 첨단 산업 중심으로 가자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석유 의존도를 자기 스스로 낮추고 이제 수출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재생에너지, 특히 수소를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수소와 재생에너지 산업, 또 스마트 그리드를 비롯한 스마트 시티 사업,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원전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중동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습니다. 근데 원전의 특징이 사고 나면 엄청 위협적이지만 사고가 없다라고 전제하면 클린한 에너지에 가깝기는 하자, 상대적으로. 그렇죠. 최고로 클린한. 네. 그런 관점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 왜냐면 탄소 중립 노력은 해야 되고, 당장 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0으로 만들기에는 재생에너지 효율 가지고는 안 되고요. 아무리 보급해도. 그래서 원전을 확대 보급하는 그런 영역에 스스로 채택하는 거죠. 국가별로. 그래서 이건 클린 에너지로 분류하자라는 식으로 스스로 분류하고, EU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텍서노미라고 하죠. 클린 에너지로 분류하려다가 그런 시도가 좀 깨져긴 했지만 국가별로 스스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원전을 비롯한 이 에너지 관련 섹터, 어떻게 보면 화석 연료가 아닌 클린 에너지, 이 클린 에너지에서 원자력을 여러분 스스로 넣어도 되고 빼도 되지만 그런 영역은 저는 좀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건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꼽아야 될 텐데요. 그 전제는 복구죠. 예. 복구. 예. 복구는 말 그대로 거슬 수 없는 배경이죠. 방향성인 거죠. 그렇겠네요. 그 복구와 이제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이런 회사가 엔지니어링은 화학 플랜트,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거 건설하고 원래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도 뭐 거기 도시건설, 주택건설 이런 사업인 거죠. 제가 그 기업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거론해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기업들이 복구 사업에 또 유리한 고지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났고 빠른 시간 안에 에너지 인프라를 보급해야 돼요. 그리고 원전이라는 영역에서도 삼성물산처럼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기간 안에 빠른 속도로 건설할 수 있고요. 또 이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그 사우디에서 가장 원하는 공법이 있어요. 예. 그걸 이제 모듈러 공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레고 블록을 공장에서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서는 쌓기만 하잖아요. 그게 모듈러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집을 공장에서 져요. 네네. 여기에는 가구랑 가전이랑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것을 쌓기만 하면 돼요. 그런 방식이 모듈러 공법인데 이게 이 공법을 적용하면 이산화탄소 저감에 기여해요. 왜냐하면 공장에서 짓기 때문에 공장에서 지어지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CCUS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장치예요. 포집해서 다른 방식으로 저장하거나 재활용해요. 그게 CCUS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전기차도 운행하면서 뭐 이산화탄소 안 뿜어내지만 만드는 과정에서 배터리 만들 때 뿜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만드는 그 공정에서 집중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그 기술이 CCUS입니다. 매우 유망한 기술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모듈러 공법 같은 것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짧아요. 짧은 기간 안에 그게 완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 실패 사례가 아직은 없죠. 원전 사고 없었잖아요. 일본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좋은 그 참조가 되겠죠. 더더군다나 이번에 빈살만이 왔다 갔잖아요. 근데 일본을 패싱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봤을 때도 한국의 어떤 기술력,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이 인프라 건설, 뭐 복구 사업 이런 영역에서도 기대하는 바가 많이 있고 전쟁의 복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시급성이거든요. 그렇죠. 시급하게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공기가 짧아요. 맞죠. 그리고 공기를 잘 준수해요. 맞아요. 우리나라만의 맞아요. 특징이에요. 맞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복구 사업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믹스한다면 그 섹터들을 좀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어쨌든 이 전반적인 시장 흐름, 또 내년 경기 상황, 또 오늘 또 2배 올라갈 만한 업종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본 손님은 김강석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